저는 오늘 15년 동안 일해온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60이 넘으니 잠도 얕아져서 새벽마다 이렇게 눈이 번쩍 뜨곤 합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허옇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참고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 낡은 앞치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10분 남짓한 시간,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을 바람만이 쓸쓸히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뜨기 전 하늘은 아직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하늘처럼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면 그 집이 나옵니다. 고급 주택가 안쪽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 15년째 같은 집을 드나들다 보니 제 손은 그 집의 문손잡이 모양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의 차가운 감촉, 살짝 빠진 나사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남의 집이 아닌 것 같은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감정 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고 목구멍이 메어오릅니다. 문을 열면 언제나 그렇듯 향긋한 커피 냄새와 시계 초침 소리가 동시에 저를 맞이합니다. 거실 벽에 걸린 그 시계는 제가 27살 때 남편과 함께 골랐던 것입니다. 벌써 30년도 더 된 시계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일하자. 감정 섞지 말자. 웃지도 울지도 말자. 하지만 요즘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릅니다. 젊은 안주인 그 아이는 저를 이모라 부릅니다. 하지만 눈빛은 늘 차갑습니다. 말끝마다 그 나이에라는 단어가 묻어 있습니다. 이모, 그건 좀 느리네요. 요즘 눈도 침침하시죠? 이모, 그 나이에 그렇게 하시면 허리 다치세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젊은 사람들의 버릇쯤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렇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정성껏 닦아놓은 식탁 위에 그 아이가 와인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제게 수건을 던졌습니다. 던진 겁니다. 건네준 게 아니라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가구나 청소기처럼 필요할 때만 쓰고 치워두는 도구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퇴근길에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처음 세워지던 날 저는 이 공사 현장을 서성였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서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벽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저는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구부정한 등에 주름진 손,
촌스러운 옷차림에 60 넘은 가정부가 고급 주택의 주인이었다니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이제는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서류 한 장에 묻혀버린 제 세월, 제 청춘.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따라 이상하게 안주인의 남편이 저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합니다. 그 눈빛엔 어떤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요. 그는 제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 여기는 걸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이대로 계속 침묵하는 게 맞는 걸까? 오늘은 왠지 공기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도자기 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손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잊었던 결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잃은 시간, 제가 잃은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오늘부터 진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사람들은 저를 그냥 이모라고만 불렀습니다. 오늘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으로 스치는 노을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싱크대 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8년 전 바로 저 빛 아래서 남편과 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에 우리 집을 지읍시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지어요. 이 땅에서라면 우리 평생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설계 도면을 그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 땅을 사기 위해 우리는 10년 넘게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명의로 된 땅 문서를 받던 날 남편은 저를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30살이 넘어서야 처음 가진 우리만의 땅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내내 저는 매일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기초 공사를 보며 설레고 벽이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달리던 날 저는 그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창문으로 아침 해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 거실, 저 부엌, 복도 끝에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저희 부부의 손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집이 완성된 지 겨우 2달 뒤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웃던 그 사람이 점심 도시락 싸달라고 조르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남긴 서류가 제게 있습니다. 형수님 몫을 안전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그는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알림까지 정신없는 저를 대신해 모든 걸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유산 문제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49제를 마친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제 이름이 아니라 세림개발이라는 회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거래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장도 제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김성호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는 결번이었고 사무실이라던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이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으니 제가 동의한 거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이름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장례 비용으로 빚까지 졌습니다. 32살의 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었던 그 집을 봤습니다. 새 주인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정원에 짐을 풀고 있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꿈이 담겨 있는지. 그날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이 동네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요. 혹시 가정부가 필요하신지. 젊은 주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요. 당장 내일부터 나올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가정부로요. 처음 청소를 시작한 날 거실 바닥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마루 하나하나를 남편과 함께 골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면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집의 주부는 이따금 말합니다. 이모, 여긴 먼지가 많네요.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긴 원래 내 집이었어. 내가 딛고 있는 바닥, 내가 잠드는 방, 내 아이가 뛰어노는 정원, 전부 내 손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주인 부부의 서재 책상 아래서 본 겁니다. 거기엔 익숙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정의 토지 사용 계약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몇 번을 읽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미세한 균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또 참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분노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이상한 평정심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인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서재를 다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남의 서류를 뒤진다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서류가 아니야. 내 이름이 적힌 내 서류야.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책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공간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카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문서철이 몇 개 보였습니다. 손을 뻗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깬 겁니다. 재빨리 서랍을 닫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서요.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덜미에 땀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왜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걸까요? 요즘 날씨가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이모님. 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15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도둑이에요. 내 집을 훔친 사람.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서재를 다시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서재 서랍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묘한 침착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철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들, 각종 서류들. 그중 하나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세림개발부지 양도 확인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성호가 만든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제 땅을 빼앗을 때 사용했던 그 회사.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보니 26년 전이었습니다. 김성호의 세림 개발이 이 땅을 다른 건설 회사에 넘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회사가 바로 지금 이 집 주인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김성호가 저를 속여 땅을 빼앗았고 그 땅을 자기 회사 명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이 집을 지어 건설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이 집을 샀습니다. 바로 지금의 주인이었습니다. 운명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집에 하필이면 그 거래 사슬의 끝에 있던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원소유주 윤정의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확인 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주인이 부당하게 집을 잃었다는 것까지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의 남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은 묘한 평정으로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오래되어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글씨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버스 창문 밖으로 스치는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복수만이 해답일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미워하지 마.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야.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소송 걸 수 있어. 사기 취득이 명백하고 집 주인도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잖아. 그런데 시효는 괜찮아? 벌써 26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사기는 다르지. 특히 원소유주가 계속 그 집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한번 만나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했던 몸이 풀어진 겁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이제 내 몫을 찾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갯니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주인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모님,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주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모님, 이게 뭡니까? 남편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 찍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원본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서류를 만진 흔적을 남긴 걸까? 서재 서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뒀어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도둑이 든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모님이 우리 서류를 뒤지시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요. 안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모님 이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26년 전 토지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설계도면이에요. 토지 계약서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증이에요.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윤정희. 그게 제 이름이에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26년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샀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요. 그리고 이 집을 지었죠. 저 창문, 이 벽, 부엌 싱크대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 골랐어요. 안주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이모로? 남편이 죽었어요. 집이 완성되고 2달 뒤에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라던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이 집을 빼앗아갔죠. 세림개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이 집을 산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세림개발 관련 문서를 봤어요. 거기 원소유주 이름이 있었고 부당 취득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메모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집을 뺏길까봐. 이미 10년이나 산 집인데 아이들도 여기서 자랐는데 갑자기 다 빼앗길까봐 무서웠어요.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겠죠. 하지만 당신 남편은 알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저를 보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제 집을 청소했어요. 당신들 가족의 식탁을 닦고 아이들 발자국을 지우고 제가 골랐던 벽지 위에 걸린 낯선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저녁 먹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 웃을 때 저는 방 청소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 저는 그 옆에서 먼지를 닦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집인데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안주인이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이 사람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게 내가 바라던 복수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인정을 원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있었다는 것,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는 것, 제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발송될 거예요.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어요. 안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상이요? 네. 제 이름을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이 제 것이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이 집에 오지 않을 거예요.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들 덕분에 제 집을 계속 볼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서려는데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니 윤정혜 선생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이 집이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 감사했어요. 제 집을 잘 지켜줘서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15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가을 밤하늘이었습니다.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협상이 끝났습니다. 법원 조정 끝에 그 집의 주인 부부는 제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26년 전 제가 잃었던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어느 날 오후 그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망설였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봅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식탁 위에 꽃병, 소파 쿠션까지.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 사진들, 설계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젊은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8살의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이 땅을 처음 샀던 날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목이 메었습니다. 집을 샀을 때 전 주인이 남겨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서재 제일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못 찾았던 거예요.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집을 짓던 과정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 사진, 벽을 쌓는 사진, 지붕을 올리는 사진. 그 모든 순간을 누군가 기록해뒀던 겁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희에게. 우리 집이 완성되면 이 앨범을 선물하려고 했어.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이 집을 사랑하는지 기억하라고. 사랑해, 정희야. 이 집에서 우리 100년애로 하자.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얼룩이 졌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안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행복했던 건 선생님이 이 집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이 집에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는지, 선생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잘 지킬게요. 선생님의 기억과 함께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앨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집이 아니었구나. 제 이름도 땅 문서도 아니었구나. 그저 누군가 제 삶을 기억해 주기를, 제가 여기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거구나.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모든 공간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내 집.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의 집이지만 내가 내 손에서 시작됐다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행복해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집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려요. 손에 작은 그림을 쥐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집.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예쁘나. 아이가 헤어지기 싫다는 듯 꼭 안겼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또 오세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가끔 놀러 올게. 아이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펼쳐봤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만들어뒀던 앨범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노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65회를 산 얼굴이었습니다. 고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희. 나는 윤정희야.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어. 집을 잃어버렸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정말 잘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환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되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윤정희. 그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